첫 번째 강연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면외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문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면외과의 김문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극록 학술위원장님과 덴티스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경희대학교 권용대 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잃어버린 니모를 찾기 위해서 니모의 아빠와 친구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불리한 골질의 바다에서 임플란트를 찾는 것도 사용자의 입장이나 또는 임플란트 제조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불리한 골질에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기준을 근거에 기반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다들 임플란트 수술 중에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임플란트 식립했는데 이렇게 초기 고정이 잘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을 저희가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악 구치부고 그리고 골질이 워낙 약한 환자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플란트 강의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적인 테크닉이나 또는 임플란트 직경이나 이 길이를 길게 가져가라라는 등의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것과는 다르게 막연하게 이게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스레드 디자인에 따른 무른 골질을 이기는 법을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불리한 골질에서 임플란트 스레드 디자인이 중요한지를 한번 되짚어보고 초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임플란트 매크로지오메트리를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레드 디자인적 요소를 조합을 해서 그러면 무른 골질에서 도대체 최적의 조합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불량한 골질이나 불리한 골질이라고 하면 미시 분류로 D3나 D4 본을 얘기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는 코티칼 본이 거의 없고 파인 트라베큘라 본으로 구성되고요. 주로 상악 구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드릴링 할 때는 흔히 얘기하는 발사나무라든지 또는 스티로폼에다가 드릴링을 하는 그러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그 불안감이라든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른 골질에 있어서 이 임플란트 성공률에 관한 메타 분석 결과를 한번 보면 5년 생존율이 양호한 골질이나 나쁜 골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 논문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 임상 선생님들께서 여러 스페셜 테크닉을 적용하기 때문일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스페셜 테크닉은 비단 서지컬 테크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임플란트 초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최대한 골을 보존하는 그런 드릴링을 한다든지 또는 본을 컴팩션하는 그런 테크닉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곰손을 포함해서 굉장히 그 러닝 커브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역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플란트 스레드 디자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임플란트 스레드 디자인의 매크로지오메트리는 크게 4가지 핵심 요소 중에 시간 관계상 바디 쉐입과 스레드 디자인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초기에 브레네박 임플란트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공업용 나사에 가까운 구조였는데요. 머신드 서피스와 그리고 V스레드만으로도 골 유착을 이뤄냈다는 그 사실에 저희는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임플란트 개명과 골에 대한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임플란트 서피스 트리트먼트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바디 쉐입을 조금 더 개발한다든지 또는 임플란트 스레드에 각 이 디자인 요소들을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최적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바디 쉐입 같은 경우는 초기 안정성에 굉장히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지금 널리 이용되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실린더 형태, 그리고 테이퍼드, 가장 오른쪽에 하이브리드 형태가 있습니다. 이 실린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술자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 임플란트 직경과 길이를 그대로 식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대부분 크레스탈 코티칼본에서 얻는 안정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릉골질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테이퍼드 형태의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이 테이퍼드 임플란트는 잘 아시다시피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골을 이 컴팩션하면서 삽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릉골질에서 조금 더 유리한 디자인이 되겠고요. 가장 오른쪽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퍼드의 장점과 더불어서 크레스탈 쪽에서는 패러렐 또는 백테이퍼드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응력을 조금 더 분산하고 초기에 임플란트 골소실 또는 장기적인 임플란트의 마지널 본로스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 초기에 마이크로 모션에 또 임플란트 이 바디 쉐입이 굉장히 또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실린더 형태와 하이브리드 테이퍼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실린더 형태에서 그 임플란트 초기 안정성이 굉장히 좀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경향은 무릉골질인 캔슬러스 본에서 더 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과 더불어서 드릴링 프로토콜을 함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확인을 해보면 잘 아시다시피 테이퍼드 형태에서는 언더 드릴링 수술 테크닉을 이용해서 저희가 임플란트 초기 안정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실린더 형태에서는 이 언더 드릴링을 했을 때 오히려 이 초기 안정성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임플란트에서 언더 드릴링을 하면 초기 안정성을 높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테이퍼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 각도가 크면 클수록 초기 안정성이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임플란트 테이퍼 각도를 1도 그리고 2도 실린더 형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초기 안정성에 있어서는 1도 테이퍼가 2도 테이퍼에 비해서 이 ISQ 밸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설션 톡이나 리무벌 톡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플란트 테이퍼 각도가 무조건 더 크다고 해서 이게 초기 안정성에 기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저희가 또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응력이 어디 한 군데 삽입되면서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적절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골질에 따른 드릴링 프로토콜을 잘 이용을 한다면 응력이 다음과 같이 유한 요소 분석 결과를 보시면 어디 한 군데 응력이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임플란트 계면 그 본에 잘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골의 생리적 리모델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 스트레인 자체도 건강한 범위 내에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많이 쓰이는 하이브리드 형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에 처음 소개가 되면서 크레스탈 본 프리저베이션에 굉장히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철적 요소인 플랫폼 스위칭이나 코니컬 커넥션과 함께 이용이 되면서 더욱더 높은 임플란트 안정성과 적은 골소실을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상부가 백테이퍼드한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위아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오신 환자분인데요. 위쪽에 그 잔존골의 양이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를 보시면 약 뭐 한 1mm 정도 되는 잔존골 양을 보이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로 사이너스 리프트를 하고 약 4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잔존골의 양과 골질이 불리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직경도 직경이지만 이렇게 임플란트 바디 쉐입을 약간 뭐 울트라 테이퍼드한 그러한 형태로 가져갔을 때 조금 더 저희가 생역학적으로 더 유리한 그러한 임플란트 성공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바디 쉐입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스레드 디자인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레드 디자인 이 각 요소들은 사실 제가 오늘은 5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이 임플란트 스레드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양상이 이 5가지 부분에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건데요. 우선은 스레드 쉐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피치, 그리고 뎁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스레드의 두께인 위스, 그리고 셀프 태핑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쉐입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초기에 V스레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V스레드 형태는 전단력이 크게 발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힘을 받는 면을 조금 더 평평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가장 왼쪽에 스퀘어, 그 다음에 뭐 리버스 버트레스나 버트레스 형태의 스레드들이 발전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무릎 골질에서도 이 임플란트 스레드가 골에 잘 박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액티브 커팅 또는 컨트롤드 커팅의 개념도 함께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는 덴티스의 엑셀 제품인데요. 보시면 이 스레드 하부 쪽은 이것이 버트레스 형태고요. 상부 쪽으로 갈수록 스퀘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스레드의 각 부위별로 이것을 또 마이크로 컨트롤 하듯이 다르게 저희가 그 설계를 해서 최대한의 뭐 응력 분산이라든지 또는 초기 고정력을 얻으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 스레드의 이 형태 자체는 단순히 형태 차이가 아니라 이 하중을 어떻게 골로 전달하는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단력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무릎 골질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D1이나 D2와 같은 그런 양호한 골질에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이 스퀘어 스레드 형태에서는 평평한 면에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컴프레션 중심으로 하중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단력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무릎 골질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트레스랑 리버스 버트레스는 그 컴프레션이나 그 전단력을 그 중간쯤 어디에서 설정하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무릎 골질이라고 하면 컴프레션 중심의 하중 전달 그리고 전단력을 최소로 하는 스레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응력 분산 측면과 임플란트 식립 초기의 마이크로 모션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스퀘어 스레드가 굉장히 큰 이점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적인 부하를 받는 상황에서는 오른쪽 아래처럼 V 스레드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스레드 쉐입이 임플란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너럴 트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D1, D2 같은 양호한 골질에서는 모든 스레드 타입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무릎 골질에서는 스퀘어나 버트레스 형태가 조금 들어가 주면 그래도 저희가 조금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스레드 피치가 되겠습니다. 피치는 나사 산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좁게 되면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초기 안정성이 높아지고 와이드 피치를 사용하게 되면 초기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레드 피치에 관해서는
최상의 거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보통은 0.8mm 내외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임플란트 제조사의 피치를 한번 보시면 0.8mm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베리어블 스레드 피치라고 해서 이것도 임플란트 상부 쪽에서는 조금 내로하게 가져가면서 초기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하부 쪽에서는 조금 와이드 피치를 이용하면서, 그리고 스레드 자체 그 깊이도 딥 스레드 형태로 가져가면서 초기 고정력과 셀프 탭핑 능력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스레드의 깊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이 안정성, 초기 안정성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 스레드 뎁스인데요. 이 연구 결과에서도 보시면 이 스레드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설션 톡 자체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딥 스레드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쓰다가 이렇게 임플란트 넥 부위가 파절되진 않을까를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시다시피 유의한 그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결과가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그 각 제조사, 임플란트 회사에 그 데이터를 요구를 하셔서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딥스레드라고 해서 그러면 다 이 임플란트 초기 안정성에 기여를 하느냐?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또 스레드 형태가 깊게 가져가면 이 BIC를 봤을 때 초기 BIC가 오히려 쉘로한 스레드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딥스레드 형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실 때는 임플란트 포지셔닝이 혹시 틀어지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가이드 서저리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쉘로 스레드에 비해서 딥 스레드가 그 임플란트 디비에이션이 훨씬 많은 걸로 나왔고, 에이펙스 부분에서는 크게는 딥 스레드에서 2.5mm 정도 가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딥 스레드 형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적의 이 무릉골질에서 최적의 임플란트 뎁스, 스레드 뎁스는 어떻게 되냐? 보통 0.4에서 0.6mm면 충분한 초기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만약에 0.6mm 이상이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 응력 분산 측면이라든지 또는 파절 강도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시스트가 있어서 오신 환자분인데, 보시면 그 치근단 하방에 치근낭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시스트 이뉴클레이션을 하고 본그래프트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본그래프트 5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테이퍼드 형태의 5.0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지만 인설션 톡이 10N밖에 나오지 않아 서머지를 시켰습니다. 서머지 4개월 뒤에 세컨 서저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골류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골 이식을 다시 시행을 하고 나중에 6개월 뒤에 리엔트를 해서 테이퍼드 형태의 직경도 큰 것이지만 보시면 스레드 깊이도 조금 더 깊은 것을 선택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플란트 스레드의 각 디자인 요소를 잘 고려를 하셔서 식립을 하시면 조금 더 임플란트 성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레드의 두께는 사실 제조사들에서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통 0.2에서 0.4mm 이내를 최적의 임플란트 스레드 위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게
두께가 너무 얇으면 기계적인 고정이 좀 덜 나오고요. 만약에 두꺼우면 본을 너무 과도하게 컨덴세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불리한 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베리어블 스레드 위스 개념이 또 트렌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부 쪽에서는 조금 얇게, 상부로 갈수록 두껍게 이것을 가져가면서 천천히 본을 컨덴세이션 하면서 본 데미지도 가장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그 디자인 요소인데 셀프 태핑입니다. 셀프 태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삽입 시에 뼈를 절삭해서 스레드를 형성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이 셀프 태핑 구조 자체가 인서션 톡이라든지 또는 본 데브리를 스레드에 골고루 이렇게 분산시키는 효과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아예 플롯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엣지 타입, 볼 타입, 아니면 많이 보시는 스파이럴 타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그러면 초기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살펴봤을 때 플롯이 없는 게 가장 초기 안정성은 강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넌 셀프 태핑 타입보다는 셀프 태핑이 저희가 임플란트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이 셀프 태핑 타입 중에서 뭔가 한 가지를 고른다고 한다면 이 코니칼 임플란트에서 보셨을 때 볼 플롯이 가장 강한 그런 초기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본 데브리가 이렇게 셀프 태핑의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본 데브리가 어떻게 분포되냐를 실제로 본 것인데요. 실린더 형태에 비해서는 테이퍼드 형태에서 임플란트 탑 부위에 본 데브리가 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퍼드 형태 내에서 살펴본다면 스파이럴 형태에서 이 각 스레드의 본 데브리가 더 넓게, 더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테이퍼드 형태에서는 스파이럴 형태의 플롯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팅 플롯의 개수라든지 길이는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 대부분 임플란트 제조사들에서 2개 아니면 3개를 현재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팅 플롯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강한 토크를 받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본 데브리가 더 많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응축이 되기 때문에 또 더 강한 토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설션 톡이나 또는 프라웃 톡을 고려를 했을 때는 개수에 있어서는 2개나 3개를 널리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길이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데브리가 이 스레드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긴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자인적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른 골질에 있어서는 이 바디 쉐입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드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스레드 쉐입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블 스레드 쉐입 형태로 뭐 상부에서는 스퀘어를 또는 아래쪽에서는 버트레스 형태 이런 것들로 가변성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무른 골질에서는 크고 긴 임플란트가 유리하겠고요. 뎁스나 위스 그리고 피치 개념에 있어서도 가변적으로 현재 많이 좀 트렌디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응력 분산 측면이나 초기 안정성 면에서 큰 이점을 좀 발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프 태핑은 뭐 스파이럴 형태의 2개 또는 3개 긴 형태의 셀프 태핑 형태를 이용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내가 만들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각 임플란트 주요 회사들에서 무른 골질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그러한 임플란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덴티스의 엑셀 제품, 오스템사의 TS4 제품, 그리고 덴티움의 브라이트 제품, 스트라우만사의 BLX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좀 더 트렌디하게 다가가는 임플란트들을 살펴보면 바디 쉐입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덴티스와 스트라우만사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스레드 쉐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 또는 베리어블 형태를 덴티스사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피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스트라우만사에서 베리어블 형태의 또 피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뎁스나 위스 같은 경우에는 가변적으로 덴티스, 덴티움, 스트라우만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커팅 플롯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에이펙스부터 탑까지 대부분 다 이용을 하는 형태고 2개 또는 3개를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영상인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영상인데 이때 초기 고정이 나오지 않았던 임플란트는 이 무릉골질에 특화되었다고 하는 임플란트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하고 동일한 직경의 동일한 길이의 이 무릉골질에 특화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더니 비교적 그래도 만족스러운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무릉골질에 있어서 임플란트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골질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무릉골질이나 또는 양호한 골질에서 적절히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임플란트 제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요즘 임플란트 가이드 서저리를 하면 다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그 주변에 골질을 다 이렇게 HU 하우스필드 유닛으로 다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임플란트 라인 중에서 이 골질에 최적화된 그러한 임플란트 라인에 대해서 레커멘데이션을 해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연해 주신 김문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